2009년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캐나다 퀘벡의 퀘벡시티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 앞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 정도의 경찰 병력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는 백발의 노인 여성이 머리에 피투성이가 된 채 소파 위에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진 채 말이죠. 그리고 이 방 바로 앞에선 백발의 노인 남성이 스테판 보이빈 용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판사님. 아니네, 스테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네. 다 내 잘못이지.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기분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부인을 발견하신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침에 아내와 좀 다투고 화를 식히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좀 다녀왔는데 내 총으로 목숨을 끊은 상태더군. 나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다그치고 화를 내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떤 일 때문에 다투신 건가요? 아내가 뇌졸중 때문에 오른쪽 전신마비가 온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에. 네, 그것 때문에 은퇴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맞아. 그 뒤로 우울증이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왔었어. 하루에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시도했었고 내가 곁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오늘 아침엔 나도 어떻게 된 건지 같이 싸고 말았어. 그 일로 울고 있던 아내를 내버려 두고 집을 나온 건 내 잘못이야. 이렇게 될 게 너무도 뻔했는데. 혹시 권총은 누구 건가요? 내가 예전에 따로 구했던 걸세. 정식 등록은 안 되어 있을 거야. 불법 총기라는 겁니까? 그렇지. 불법 총기. 평소 보관하신 곳은요? 소재 서랍 안에 있었네. 부인께서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마음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차량이 있으니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스테판 용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노인은 몇 달 전까지 캐나다 대법원 판사로서 일을 했던 72세의 자크 들라이얼이었습니다. 그는 1985년부터 7년 동안 퀘벡 형사법원 판사로 근무하였고 1992년부터 2009년 은퇴하기 전까지 17년 동안은 연방 대법원 판사로 근무한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은 자크의 진술에 맞춰 자살 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존경하는 전 판사에 대한 예우였을 뿐이었고 실제로는 타살인지 자살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총과 관련된 증거 분석이었습니다. 먼저 유튜브 광고주 친화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과 총알은 사탕으로 표현하오니 멋지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자크의 부인인 71세 마리 니콜 레인빌 씨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오른쪽 전신이 마비된 피해자는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소파 위에 옆으로 누워있던 그녀의 왼쪽 손에는 자살할 때 쓰인 듯한 권총이 손가락에 걸려 있었죠. 탄두의 입사구는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 있었고 출사구는 탄두가 관통하지 못한 듯 따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왼쪽 손바닥에선 총이 발사될 때 나오는 불꽃으로 인한 화상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이 지점에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손으로 권총을 잡고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 총구를 갖다 댄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본다고 말이죠. 그럼 총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관자놀이의 화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손바닥의 이 부분에는 불꽃으로 인한 화상 자국이 생기거나 검게 그을리는 자국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죠. 휴대폰을 권총 손잡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상 자국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하긴 힘들지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군요. 총의 윗부분을 손으로 감싸듯 잡은 뒤에 엄지손가락으로 있는 힘껏 밀어서 방아쇠를 당기는 방법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매우 기괴한 방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총구에서 발사되는 불꽃으로 인한 화상 자국이 저 부분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엔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가정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의 머리에 총을 쏘는 상황을 말이죠. 자크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권총도 오른손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갖다 댄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왼쪽일 것이고 당연히 왼쪽 손을 들어 그 총을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총이 발사된다면 쉽게 이 부위에 화상 자국과 그을음 자국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퀘벡시티 경찰국도 이 부분에 주목하였고 타살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 부검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탄두의 입사 각도였습니다. 입사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향해 있는지 혹은 아래에서 위로 향해 있는지 아니면 수평인지는 총이 어떤 위치에서 발사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부검을 맡았던 앙드레 부르고 버비아 박사의 소견에 따르면 이러했습니다. 측두부를 향해 발사된 발사체는 두개골을 부수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사 방향을 수평으로 놓고 입사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로 30도 각도만큼 휘어진 방향에서는 큰 발사체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쉽게 위에서 아래를 향해 쏜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타살의 징후라는 걸 뜻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한 발사체, 손바닥에 있던 검은 그을음, 남편은 서 있는 상태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의 머리를 향해 총을 발사하였다 라는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들이었죠. 이것으로 자크는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캐나다 검찰국에 의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그는 일주일 후 곧바로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으나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이었죠. (2012년 5월 7일) 월요일 퀘벡 법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테오필 라마르 검사입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피고를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처음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한다는 얘기가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려 섞인 말씀들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소와 재판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었죠. 그 사람들은 제가 예정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 손쉽게 무죄를 안겨주는 그런 뻔한 스토리를 그려봤던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고의 혐의를 유죄로 이끌어내기 위한 증거와 증인들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피해자 유족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재판 동안 테오필 검사는 준비된 증거들과 실험 결과들을 놓고 배심원단을 설득시켜왔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 변호사들은 손에 있던 그을음은 총기를 단순히 이상하게 잡은 것일 뿐이라며 항변하였죠. 이건 여러분들도 아까 저와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항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 중 몇 명은 제대로 들으라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해 보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피고인 자크의 진술이 녹음된 테이프를 공개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사건 2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으로 인해 오른쪽 전신이 마비되는 비극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겪기도 하였죠. 그 일로 인해 고관절이 골절되어 사고 당시까지도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차라리 정신이 말짱했다면 이런 신체적 문제들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언어 구사나 카드게임, 퍼즐게임과 같이 간단한 것을 할 수도 없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왔었고 아내는 거의 매일같이 목숨을 끊으려 하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와 다퉜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설마 그 잠깐 사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절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것 같은 자크의 목소리를 듣자 재판장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피고 쪽으로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테오필 검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는 한평생 부인만 사랑하셨습니까? 네. 글쎄요, 제가 알아보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조앤 플레먼던 씨가 누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비서예요.
1983년부터 같이 일하신 게 맞습니까? 네, 퀘벡 법원과 퀘벡 대법원에서 일하실 때도 계속 비서로 근무하셨습니까? 네, 그럼 총 26년 동안 함께 일하신 게 되는군요. 정도 많이 드셨겠죠? 네. 그녀를 사랑하십니까? 어...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드리죠. 조엔 씨를 여자로 보십니까? 네, 아내에게 뇌졸중이 찾아오고 마비되자 조엔 씨를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겁니까? 제가 조엔 씨에게 듣기로는 뇌졸중이 온 뒤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던데요? 아니에요. 3년 전부터였습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이요? 네, 그럼 아내 몸의 절반이 마비되고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져도 계속 조엔 씨와 데이트를 다녔군요. 좋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고의 내연녀를 만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내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고 있던 피고가 자주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곧바로 진행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선 재산 분할과 위자료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당시 피고는 은퇴한 뒤 아내의 치료 비용으로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쓰는 상태였고 그런 이유로 섣불리 이혼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가장 수월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제거하는 것이죠. 테오필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펼친 뒤 자리에 들어가려 하고 그때 갑자기 자크가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 권총은 제가 아내 앞에 놔뒀던 겁니다. 그냥 자살하라고요. 그때까지 자크는 권총이 서재에 있는 서랍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소리치자 피고 측 변호사나 검찰이나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울증 환자에게 권총을 눈앞에 갖다 준 혐의로 과실치사로 가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판사는 재판을 휴정하고 심리에 들어갔고 검사와 변호사는 협의하여 그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둘 모두에게 곤란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진행된 재판은 한 달 정도가 지난 6월 14일 목요일이 되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친 배심원단의 심사는 만장일치로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열린 선고 재판에서는 그에 참여하지 않는 태도를 예로 들며 25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죠. 가석방 자격이 생기는 25년 뒤엔 102세의 나이로 거의 감옥에서 죽는다고 봐도 무방할 형량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바로 전에 다뤘던 필 스펙터의 사건과 뭔가 유사한 느낌이 든다고요? 여기서 끝이 났다면 당연히 이 사건을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않았겠죠. 수감된 지 9년이 지난 2021년 4월 자크는 감옥에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퀘벡 대법원에선 1심 재판의 유죄 판결과 살인 혐의는 모두 무효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앙드레 브루고 법의학 박사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앙드레 박사는 발사체의 각도가 총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로 30도 각도만큼 내려간 방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에서도 전문 증인으로 참석하여 똑같은 증언을 하였고요. 그런데 자크가 수감된 지 약 5년이 지났을 때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일하고 있던 마이클 슈크런 법의학 박사를 변호사의 소개로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박사는 근거리 총기 부상 전문가로서 자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 안에는 두개골과 부딪혀 생긴 탄두의 여러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과거 앙드레 박사가 발견했던 탄두의 조각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발사체가 수평으로 나아갔을 때 위치할 수 있는 다른 탄두의 조각이었습니다. 초고속으로 발사되는 탄두는 두개골과 같이 딱딱한 물체와 부딪히게 되면 때때로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앙드레 박사가 과거 부검을 진행했을 때 발견한 탄두 조각은 바로 그 두개골에 부딪히면서 부서진 조각 중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자크는 곧바로 이 증거를 바탕으로 항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와 1심 재판에서 사용된 증거를 비교한 베나 멀린 대법원 판사는 앙드레 박사를 통해 발사체가 이동한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두개골 내부의 부검 사진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앙드레 박사는 실수를 한 것인지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첫 번째 발사체를 발견하여 찍은 사진만 있을 뿐 조각난 다른 탄도의 위치를 찍은 사진은 아예 없었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당시 자크의 변호사도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리하여 베나 판사는 1심의 유죄 판결, 선고를 모두 무효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캐나다에서 유례가 아예 없었던 일로 검찰이 기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재판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인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보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일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검찰국은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며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마음씨 고운 여러분들께 이곳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군요. 캐나다 역사상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전 현직 판사는 자크가 유일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수감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1심의 모든 기록이 무효화되는 일도 유일무이한 일이었죠. 참 스펙타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를 중범죄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캐나다는 법적으로 선진국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판사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기소는 될까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말이죠. 똑똑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군요. 잊지 말고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새롭고 흥미로운 사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Five George, 496 Broadway, McHale, Wilmington.